조정훈 의원 모시고 격전지 지금 마포갑 어떤지도 다뤄보고 세상살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겠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아직은 얼굴이 좀 지친 모습은 아니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재밌네요. 재밌어요? 예. 어떨 때 특히 재밌습니까? 유권자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그분들이 저를 찍어주셔서 저에게 권력을 이양해 준다라는 생각을 할 때 지난 4년 동안 의정에서 활동하는 그야말로 정부 관계자 부르면 오는 그 힘이 제가 만나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권력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을 때 굉장히 재밌고 재밌단 말도 좀 가볍네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을 그럼 합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렇죠. 권리 이걸 나한테 잠시 한 4년간 이양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시면서 만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마포갑이란 지역에 16만 명이 사십니다. 16만 명이 갖고 있는 이 신성한 주권을 한 명으로 수렴해서 그 사람에게 위임해 준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얻었다는 건 뭐 눈물나게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 이번 선거 운동이 뭐 힘들거나 귀찮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 한번 지금 아까 방금 보여준 한번 사진을 네. 볼까요? 저게 어디 쪽인지는 지리상 보이는데 지금 어떤 아주머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네. 장면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명함 드리고 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 펜앤마이크에서 봤어요.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사람이 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 방송보다 젊다. 뭐 방송 왜 이렇게 나이가 들게 나오냐. 뭐 별의별 여러 가지 조언들을 주십니다. 그렇군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 한번 계속 한번 보여주시고 다른 사진 혹시 있습니까? 다른 사진 있으면 애들하고 저 쪼그리 앉아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놀고 계시네요. 네. 네. 저도 아이를 키웠던 사람으로서 네. 애들 만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명함도 이렇게 어른들한테 주니까 왜 자기한테는 안 주냐고 막 엄마 거 뺏어가지고 있고 엄마 저 아저씨 뭐야? 막 뭐 하시는 분이야? 왜 와서 인사를 해? 왜 우리한테 이래? 말하면서 국회의원이야 뭐 출마하려 그래 뭐 국회의원이 뭐야? 말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게 참 재밌다. 여의도 정치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의 삶에 진짜 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끈불끈 나는데 좀 곁길로 새긴 하는데요. 어제 민주당 그 경선 발표 난 거 보고 네. 아이고 참 22대 국회도 힘들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긴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이미 21대에서 그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천 과정에서는 그게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공천은 지금 뭐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게 죄죠. 죄죠. 지금 뭐 죄값을 톡톡히 치르는 거 있잖아요.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죄를 져서 죄값을 받고 있다. 단죄를 받고 있나 이재명으로부터? 그렇죠. 지금 뭐 어제 발표된 경선 결과들 보면 뭐 실명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강병원 의원 같은 분, 네. 뭐 좀 그나마 합리적이고 여야에서 말이 통하는 분인데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한테 뭐 소신 있게 정치한 죄값이죠. 그런 걸 죄로 보고 죄값으로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민주당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도 플로킹 계속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플로킹을 지금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선거운동 기간에도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 10시에 마포 지역에서 이제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합니다. 예. 쓰레기 줍는 게 뭐 별거 있어 싶었는데 저는 이거를 처음 접한 게 2016년에 귀국하고 저희 당원들 몇 명이 젊은 당원들이 추천해서 해봤는데요. 이게 산책을 하면은 그거하고 다르게 플로킹을 하면 쓰레기를 찾아다닙니다. 쓰레기를 주워야 되니까. 예. 그리고 쓰레기를 만나면 아주 가차 없이 그 쓰레기를 줍고 빼버립니다.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국민 여러분들이 좀 깨끗한 정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치를
뽑아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한 10명, 20명으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한 100여 분 나오십니다. 특히 제가 경선을 확정하고 더 많은 분들이 막 쏟아져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저기 답변을 지금 물었으니까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도식 님이 플로깅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그 플러깅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무언가를 뽑다라는 겁니다. 이게 흰머리를 뽑다. 이게 남은 걸 뽑다 이거 있던데 쓰레기를 뽑아내다.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 뽑아내자. 뭐 이런 뜻입니다. 클린 마포, 클린 정치. 클린 마포, 클린 정치. 실제로 쓰레기를 줍고 다니면서 정치에서도 쓰레기를 뽑는 플로깅 운동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조정훈 의원님 보좌관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조정훈 의원에게 의원님, 영감님 이렇게 안 하고 정훈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통상적으로 다른 보좌관이나 비서관 만나면 자기 의원들에 대해서 좀 심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영감님 이야기를 해요. 언제 60년, 70년대 썼던 그 시대의 어떤 검사들한테 영감님 하듯이 의원들한테도 영감이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용어를 쓰고 대부분의 이제 의원님 이렇게 쓰는데 우리 조정훈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은 정훈님 이렇게 직접 만나시면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림자 문화에서 독특하게 이름과 림자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보좌진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일상적인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좀 계속 하실 계획인가요? 그렇죠. 저는 영감님이라고 이렇게 불려본 적이 없고 들어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 제 나이에 벌써 영감이라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사회에 좋은 칭호라는 걸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 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4년 임시 계약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서로 소통하다가 나이 지긋하신 분이 나이 적은 분한테 자네 몇 살인가 이렇게 보면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수평적인 대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별것도 아닌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모두를 님자로 부르자. 저도 정호님이고 땡땡님 땡땡님. 그래서 재밌는 게 의정 활동한 2년 차에 한 분이 새로 입사를 하셨어요. 저 의원실에. 네. 근데 그분이 여러 의원실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착함 재주도 좋고 좋아서 꼭 저희가 모시고 싶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 못할 게 있다. 그거 뭐냐 했더니 자기는 죽었다 깨도 의원님을 정우님으로 못 부를 것 같다. 제가 이 경험이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한 달만 해보자 우리. 한 달 동안 입에 안 붙으면 제가 땡땡님은 저를 의원님으로 불러도 됩니다.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봐? 누구보다 신나게 저를 정우님을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입에 이제 붙었어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어색한 건 시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는데 아직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영감님, 그러니까 지배계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부리듯이 비서관을 부를 수는 없다 생각하고요. 물론 역할이 다르니까 지시하는 거 있죠. 그거 왜 없겠습니까? 부탁하는 거 있고 요청하는 거 있죠.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 베이스는 우리 모두 똑같은 동료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파트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보좌관님들 지금 저희 대흥동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혹시 제가 좀 권위적으로 변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수평적인 문화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 나온 김에 그러면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대흥동에 있습니다. 대흥동? 네, 대흥역 2번 출구 나오면요. 네. 제가 보기에도 민망한 저의 사진이 아주 거기 크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게 뭐 밤에도 뭐 정말 무슨 만두집보다 훨씬 더 크게 조정훈이라고 붙어 있어서 예. 신호대기에 걸린 분들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흥역 사거리에 그 만두집에 있으면 그 건물 알겠어요. 거기가 옆에 한의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의원도 있고 좀 아시네요. 예. 2번 출구 나와서 돌면 만두집이 있고 그 옆에 건물. 맞습니다. 예, 제가 대흥역에서 사무실을 예전에 하셨군요.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길 건너면 그 유명한 노웅래 의원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노웅래 의원이 항상 있었죠. 항상 있었죠. 예. 그래서 서로 뭘 던지면 맞을 수 있는 거리에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돼버려서 또 근데 아마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근처에 또 새로운 민주당 후보도 그 사무실에 얻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맑은 산소님이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마포갑 주민으로서 마포갑 주민이네요. 우리 맑은 산소님은 신재호님과 포옹하고 한 팀이라는 것 보고 마포갑은 걱정 안 해도 입성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께서 이제 경선이 끝난 후에 보수 분열의 흑역사 악순환 고리를 끊었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다른 지역구에서도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함께 뛰고 있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네. 네. 지금 신지호 지금 이번 경쟁자였던 신지호 후보와의 그런 극적인 어떤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굉장히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경선은요, 정말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 중에서도 실은 우리끼리 싸운 거잖아요. 그리고 룰이 굉장히 치열해서 우리 책임 당원님들, 그다음에 일반 여론 분들한테 정말 일일이 전화 거느라고 하루에도 전화 한 수백 통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선이 끝나고 났을 때 내부가 서로 감정이 상한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경선에서 탈락하면 본선에 못 나가는 그 슬픔, 그 좌절감,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떤 분은 막 컷오프 돼가지고 당사 앞에서 분신까지 시도하다가 지금 영장 심사 받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선 결과가 나왔을 때 주말에 그날은 제가 전화를 못 드리고 하루 정도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 다음날 문자를 드려서 감사하다. 원팀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바로 보자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지호 전 의원님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했더니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거 처음부터 우리 깔끔하게 경선하기로 했고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으니까 도와주겠다 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시구 의원들하고 다 지지선언 하러 오겠다. 그랬어요? 네. 지금 저 사진이 그러면 그때 만났을 때 사진입니까? 예, 저희 의원실로 저분 신지호 후보 전 의원님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던 그 팀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서로 박수 치면서 악수하고 이제 우리 원팀이 되자.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었고 그거를 정리한 영상이 거의 한 20만, 19만 명이 보고 정말 댓글들이 정말 수천 개 달렸습니다. 그래서 마포갑이 보수 분열의 흑역사가 있어요. 예. 아시는 대로 옛날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으셨을 때 분열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하셨던 분이 탈당을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인데 게다가 탈당까지 분열돼서 그냥 맥없이 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했는데 결국은 선배님이 후배의 손을 잡아주셔서 그건 넘어갔고 보수 진열 중도층도 신지호 후보 멋있다. 신지호 후보 깨끗하게 다시, 결과에 승복하는 신 후보 다시 봤다. 신 후보 꼭 좀 좋은 정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원내 다시 진입하면 신 후보님 함께 우리 사회 기여할 길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실무진하고 그분 신 후보가 만들어 놓은 공약들 다 갖다 주셔가지고 저희하고 다 하나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포갑은 일단 여야 후보 대진표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님도 이렇게 밖에서 오셨지만 지금 민주당의 이지은 전 총경이라고 그러죠.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지은 전 총경도 사실은 경찰국 관련해서 신설을 할 때 나섰던 실무 계획을 했던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이 전략공천이 해서 왔는데 혹시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에서 이지은 총경 과거에 본 적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 전략 공천 하기 전에는 네. 이 지역의 예비 후보가 8명이었어요. 노웅래 포함해서요? 네. 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저의 빨강이 파란색의
둘러싸였어요. 숫자적으로. 근데 싹 사라지고 이지은 후보가 공천 확정된 게 제가 볼 때 열흘도 된 것 같거든요. 열흘이 넘었던 것 같은데 열흘 보름 돼가는데 지역에서 거의 안 보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그것도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아, 그래서 살아계시긴 하구나. 존재하시긴 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예. 뭐 어떤 선거를 하실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은 존재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아니 대체로 후보들이 돌아다니면서 옷을 입고 자기 정당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이 여러 많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디에서 뭐 인사를 하다 아침 인사를 하더라 뭐 여기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열흘 사이에 지역에서 한 번도 지금 그 소식을 듣지 못했고 직접 만나지도 못하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 36일, 35일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금 뭐 지난 몇 개월만큼 중요한 시간인데 아마 짐작컨대 아마 노웅래 의원이 네. 지금 뭐 단식을 9일 동안 하시고 그렇죠. 지금 몸을 추스린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다닌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 사실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지금 7명의 예비 후보들도 뭐 멘붕이죠, 솔직히. 내부 정리조차 안 돼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전열을 다듬는데 시간을 쓰시는 것 같고요. 네. 뭐 정정당당하게 겨루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한번 경쟁하기를 기대하니까 빨리 이제 전열을 다듬으셔서 거리에서도 만나고 토론장에서도 만나고 과연 마포에 치안 전문가가 필요한지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지 한번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만간 조정훈 의원께서 지역에 돌아다니실 때 이지은 총경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예? 지역에서 이 후보 뭐 확정되고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준비하느라 그렇다고 치고 3일을 넘어갔는데도 지역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이상 징후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포갑 민주당 지금 아마 전열 정비조차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상황 조금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 들려오면 이후에 방송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께서 이제 방송국 여러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좀 점수로 평가해달라 하셨을 때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40점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줄 수 있냐? 75점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아직도 시민들이 좀 체감하기에는 물가라든가 경제 환경이 좀 어렵긴 하잖아요. 네. 실제로 느끼는 이 체감 경기 이런 걸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뭔가 좀 정부가 무엇을 했으면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아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건 뭐 너무 명백하고 저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10억으로 만든 정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최저임금 10,000원 하겠다고 그렇게 호탕치더니 결국 박근혜 정부보다도 서민들, 노동자분들에게 한 것 없는 정부, 진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지금 잘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큰 틀에서는 방향은 맞습니다만 제가 만나본 소상공인분들 특히 뭐 이제 거래를 다니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제가 여러 번 혼났습니다. 그래요? 예. 네. 작년에 매매 거래 한 번 한 적이 없다. 내가 20몇 년 여기서 사업하는데 장사 그 가게 뭐랄까 공인중개사 사업을 하는데 매매 거래 한 번 못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무슨 면목으로 여기를 왔냐. 뭐 변명이 할 수 있죠. 부동산 3법 민주당이 통과해서 이렇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저도 정치인이니까 정치가 우리 생활인들에게 도움 준 게 없다라는 건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나머지 25점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다시 성장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분배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자라고 하는데 뭐 소 한 마리라도 잡아와야 누가 스테이크를 먹고 누가 꿀을 먹을지 소를 일단 키워놔야 그걸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발 좀 민주당에 경제를 하시는 분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성장 담론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나눠 먹는 거, 부자들로부터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우리 정치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시든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 성장을 어떻게 시킬지. 두 번째는 진짜로 중요한 게요. 저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여러 가지 엊그제인가요? 한국은행에서 최저임금, 외국인 최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돌봄, 가사도우미, 뭐 어르신들 도우는 돌봄. 저는 이제 지금 외국인 없이는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데 가사도우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임금이 국제적으로 가장 비쌉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ILO도 인정한 또 독립적인 한국은행도 이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이런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남편과 부부가 둘이 하는 자기 건물도 아니고 임대료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과연 이분들이 사장님일까요? 아니면 근로자일까요? 저는 이분들의 근로자성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 이분들이 제일 서운했던 게 사장님으로 분류돼가지고 근로자한테 갔던 혜택이 하나도 안 갔어요. 너는 자영업자니까 사장님이야. 우리나라 경제는 우린 그 70년대 박정희 대통령부터 만들 때 개념이 사장님과 노동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제3의 분류, 자영업 이렇게 많아질 줄은 누구도 예상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700만에 이르는 자영업자분들, 특히 우리 앵커님하고 저 정도 되면 이제 회사에서 나올 때쯤 됐잖아요. 그래서 임원하다가 나오고, 근데 65세 연금 받을 때까지 한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버틸 힘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치킨집하고 맥주집하고 커피숍 하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두 번, 세 번 망해버리면 목돈, 퇴직, 뭐라 그럴까, 그 회사에서 나오면서 받은 퇴직금, 이 목돈, 인생 마지막 목돈을 날려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 빈곤율이 열에서 2명, 50%, 40%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복지도 어쩌면 정말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1억 이상 받는 정규직 공무원 노조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못 버는 분이 수두룩한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복지의 대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는 자영업 정부입니다. 라고 한번 선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영업 정부. 네. 자기 이름 걸고. 소상공인 자영업 정부. 예. 한 명이라도 고용해서 월급 주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정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발상이네요. 제가 700만 정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중에 상당히 사실 1인 회사가 굉장히 많죠. 맞죠. 예, 1인 하루 벌어서 근로자를 쓰기도 어려운 최저임금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와서 높지. 물가는 많이 오르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최소한 어떤 경제 활동의 기반을 좀 탄탄해주는 새로운 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정부로서의 어떤 경제정책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가 됐다. 네. 예, 좀 발상의 전환이 새롭네요. 네. 당내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지금 컷오프된 현역 의원을 국민 추천제로 재배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일단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그런 분들을 배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제가 공관위 이 구성원이 아니라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 현역 의원들, 특히 이제 강남으로 상징되는 굉장히 유력한 당선, 솔직히 얘기하면 공천 이퀄 당선이잖아요. 네. 예외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4년 또는 8년 또는 12년의 의정활동 기회를 드렸으면 이제는 갚을 시간이다. 이제는 본인의 경쟁력을 우리 당을 위해서 활용하셔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사례가 이제 박진 장관 전 장관이 강남을 버리시고 이제 서대문을로 오셔가지고 경합지역 또는 열세 경합지역인 곳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불만 하나 없으시고 열심히 뛰어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속속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강남 3구와 비례대표는 보수의 확장성을 위해서 상징적 인물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뭐 조직 기반이 있다 이런 건 솔직히 강남 3구에서 우스운 얘기입니다. 실은 제가 듣기로 뭐 서초나 강남 같은 곳에서 산악회 가는데 국회의원 나와서 인사하면 그런데요. 이런 데 오지 말고 예. 의정활동이나 잘해라. 우리 어차피 니네 편이다. 네. 다른 지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정활동을 할 이런 자리들은 지역 경쟁력 정치는 못했지만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했던 분들 국회 들어와서 막말로 과학자들 뭐 AI 전문가들 앞으로 우리 산업을 일으킬 분들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영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 나가면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투덜대는 마음보단 그래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면 내 몸집도 커지는 거고 당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고 그런 좀 선순환 구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남 3구에 공천 받으신 새로운 분들도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겠다 이런 생각보단 4년, 8년 하고 내가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여서 소위 경합지역 보수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겠다. 마치 비례대표 같은 멘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국민 추천제 이게 지금 또 하나의 지금 이제 재밌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추진되는 제도인데 이게 총선에 좀 영향을 줍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아직 그 룰과 네.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메시지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들면 공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쳐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의 국민 추천제는 이 지역에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관위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라는 메시지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국민 추천제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선해 보이긴 한다. 네. 이런 얘기까지는 하십니다. 그렇군요. 이게 혹시나 국민 추천제를 추진하다가 내부에 비판이 좀 있다는 것 때문에 내부 비판도 좀 있긴 하잖아요. 혹시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가 뭐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라든가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몇 지역을 선정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정도 발표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뭐 지역구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 사례를 2-3개만 만들면 다음 총선 때는 이게 한 10배 확정될 수도 있다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위 그 영어로 얘기하면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지금 도입된다는 소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의 경선보다는 훨씬 더 전체 유권자의 입장을 들으면서 공천해 나가겠다. 정치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국민 추천제 지역구가 5이니 3개니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정말 투명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런 후보가 되는구나 라는 성공 사례를 2-3개만 만들면 저는 솔직히 민주당도 갖다 쓸만하다. 그리고 갖다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민의힘 내부 공천 문제, 국민 추천제 문제가 좀 일부 관심거리가 되는 사항들이기도 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정치권 이슈 한 2-3가지 다뤄볼게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금 경기 화성 을에 출마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인재 영입한 인물이 있죠. 삼성전자 DS 부분 연구원 출신이죠. 한정민 연구원을 전략 공천을 했는데 이 한정민 사실은 후보가 그 전에 좀 언론에 주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배우 정준호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어요. 혹시 배우 정준호하고 이 한정민 어떤 후보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 혹시 있습니까?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좀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저 사진 나오네요. 키가 비슷비슷하게 굉장히 키가 크네요. 두 좀 핸섬한 남자들의 좀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화성을 지역에 그것도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준석 대표를와 조금 이렇게 대칭하면서 자꾸 비교도 하는데 한정민 후보를 저 지역에 전략 공천한 이유는 뭔가요?
저는 뭐 한정민 후보가 이번에 로또 탄 것 같아요. 로또요? 네. 어. 한정민 후보 지금 이제 공천 받았으니까 후보죠. 예. 저 연구원은 저희가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영입한 영입 후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이력서도 검토하고 면접도 보고 저도 몇 번 만났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대한연대라는 단체에서 오래 활동을 해서 이제 반도체 전문가이자 또 우리 정치의 또 보수 정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아주 드문 인재였습니다. 또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인재고 또 저 그 영화 배우 옆에 섰을 때 안 꿀리잖아요. 안 꿀리네요. 오히려 저 정준호 배우께서 조금 더 이렇게 나이가 좀 그렇게 비교. 그러다 또 정준호 팬클럽에서 이제 우리 횡단 정준호 저 폭격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준호 저 응원 많이 하고요. 예. 근데 투샷인데 저게 뭐 이렇게 꿀리지 않잖아요. 네. 저 정도로 이제 호감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분이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할 때 희망 지역구를 저희가 물었을 때 화성을이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일하는 직장 근처다. 예.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누구죠? 이준석 대표가 걸로 갈지는 뭐 꿈에도 몰랐죠. 근데 이제 원래 정치라는 게 누구와 삿발을 잡냐에 따라서 자기 체급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이준석 후보가 웬만하면 한정민이랑 신이랑 삿발 잡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저렇게 돼버렸고 만약에 이기면 이길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한정민 후보의 타이틀은 뭐 이준석을 꺾은 의원 초선 이상의 무게감을 가질 겁니다. 로또 탄 거죠 한정민 후보. 예. 네. 로또 타는 한정민 후보 당선으로 좀 보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었죠. 이재명 대표는 조국 장관한테 지금은 이제 조국혁신당, 조혁당의 대표가 됐네요. 조혁당 대표한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정치 세력이 힘을 합치자. 조국혁신당도 그 안에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민주당과 조혁당이 지금 연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선 지지층 이탈을 막으려는 일종의 자기적으로 땡겨서 지지층을 이탈을 막으려는 견제구를 날리는 것인지 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좀 분분합니다. 우리 조 의원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고 계세요? 네, 뭐 큰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결합은 1+1이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됩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1+1을 0.5로 만들었다. 0.5가 돼요? 네. 네. 그 민주당이 그나마 조국의 강을 건너자 하면서 지난 대선 때 아마 이재명 지금 대표도 후보 시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선거운동 하면서도 그랬고. 근데 다시 백도 해가지고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 지금 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 아무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조국 장관까지 품을 수 없다라는 그 중도의 유권자들은 지금 멘붕에 빠졌을 거다. 제3지대도 저렇게 지지멸렬하고 있고 민주당이 얼마 안 되는 지지율 때문에 조국을 다시 품었다. 그럼 내가 조국 이재명을 찍으면 무슨 의미가 되는가? 내로남불도 우리나라에서는 괜찮다. 아니 조국 혁신당이 입시 기회 공정을 내세웠다는 게 너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 조국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교육위에서 교육개혁을 교육부 장관하고 논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후배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조국 이재명의 만남은 민주당이 조국 정당을 끊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컬트 정당, 정말 아직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으로 상징되는 운동권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은 못 보고 상대방의 작은 실수만을 가지고 정치하려는 그런 낡은 정치의 상징들이 뭉쳤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좋죠. 선명하니까. 예. 조국을 찍으시겠습니까? 한동훈을 찍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꼴이죠. 미래를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조국의 강에 우리 대한민국이 빠져서 허우적거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너무 선명한 각을 세워줍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에 지금
이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즉 민주당과 조역당이 연합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일단 악재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네, 뭐 비례대표에서 몇 석을 가져간다 하는데 민주당의 표를 가져가는 거지 국민의힘의 표를 국민의힘 찍기로 결심한 분들이 조국 혁신당에 나왔다고 조국 혁신당을 찍는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거는 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적지 않은 분들이 혹시나 이준석 신당 이름이 뭐죠?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 네, 개혁신당. 그 당이 혹시 가져갈까 하는데 뭐 지금 지지율 여지없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이건 좀 강하죠. 강했죠. 근데 아까 말한 그 정당의 이준석 뭐 강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주당과 조역당의 지난번 만남 뭐 함께하자 이게 범죄자 동맹이라고 봅니다. 범죄 연대, 범죄자 동맹. 조폭들이 서로 사실은 연맹해서 가끔 더 큰 조폭 조직을 자신의 어떤 지역 상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조직을 가서 공격하기도 하죠. 범죄자들이 연맹하는 방식이 동맹을 맺는 방식인데 민주당의 대표나 조역당의 대표나 다 지금 범죄자의 일선에서 가장 지금 피의자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범죄자 동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란 게 이게 가게로 치면 이 파는 상품이 많으면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쪽 진영이 민주당, 조국신당, 또 이낙연 대표에 뭐가 있죠? 그 새로운 미래. 예. 뭐 정의당은 빼드락도 하드락도 이렇게 당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 민주당과 세네 정당의 지지율을 합쳐버리면 국민의힘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하고 1대1로 비교해서 낮다. 뭐 이거에 만족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갖고 온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이 그쪽으로 빠져버린 거다. 따라서 왜냐하면 저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 개원하기 전에 저 정당들은 다 합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냥 단순히 여야 간의 지지율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정당이 많아지면 득표율이 올라가고요. 특히 이 현상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몇 석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치면 국민의힘의 의석이 높을 수 있어도 국민의힘 외 의석수 다가 민주당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비례대표 선거는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범좌파 정당들이 결과적으로는 비례수가 조금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 마지막 질문할게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경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라 특히. 맞습니다. 설화 경계령이라고. 맞습니다. 예, 이 시점에 계속 얘기를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또 거침없이 전투적으로 싸워요. 네. 두 가지 장면을 지금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원탑으로 이제 경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말을 조심해라는 게 뭐 인터뷰 나와라 나오지 말라 이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보수 정치가 2020년대 왜 이렇게 됐는가 두 가지죠. 하나는 말실수 있었죠. 뭐 몇 가지 있었습니까? 네. 특히 노인 폄하 발언 등등. 두 번째가 이제 비례대표 공천에서 한번 폭망한 적이 있죠. 네.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순탄케 할 거라는 전제 하에 마지막 리스크는 이제 설화죠. 말실수인데 실은 이거 지금 실수를 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선대위에서 이제 거리에서 뭐 발언하고 이러면 굉장히 발언들이 감정적이 됩니다. 흥분이 돼요. 막 아드레날린이 올라와가지고 네.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유세 현장은 특히나 그렇죠. 그렇죠. 뭐 막말도 나오고 그런데 요새는 다 찍히거든요. 네. 그래서 말 조심하자. 이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메시지였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경제, 지역 개발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높을 텐데 마포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마지막에 지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네. 여기 시청자들에게도 한번 좀 마지막 인사를 네. 해주시죠. 네,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애독자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포에서 지역 정치를 준비하고 있는 조정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마포 분들 참 많이 만났고요. 마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당선되고 싶지만 지더라도 마포 이사 안 가려고요. 예. 결정적으로 제 아내가 마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마포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마포는 참 좋은 곳입니다. 자부심도 대단하십니다. 근데 정치만 바뀌면 마포 잘 된다라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당선되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저는 뭐 공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포에 필요가 뭐가 있는지 제 판단 하나는 교육이고요. 하나는 환경입니다. 아직도 마포는 학군 유학을 가십니다. 그래요? 네, 소위 명문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군 유학을 갔다가 집은 안 파십니다. 집은 그대로 전세 월세 주고 6년, 3년 나갔다가 들어오시는데 이 불편함 이제 없애드려야 된다. 마포에 걸맞는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이 가로 세로 2.5km, 3km도 안 되는 작은 곳에 16만 명이 빼곡히 살다 보니 녹지가 부족합니다. 한강이 있지만 위로 또 강변북로 쌩쌩 달리는 차들이 시끄럽게 있다 보니 하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숨터는 이제 경의선 숲길. 다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예. 거기서 낙을 찾는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제2의 경의선 숲길, 제3의 경의선 숲길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럼 마지막 좀 지역 얘기인데 좀 응원해달라는 얘기도 좀 하셔야죠. 예, 근데 이게 선거법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군요. 네, 선거 운동을 아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제가 이야기를 해야 네, 되겠네요.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예, 오늘 마포 갑 격전지 마포 갑 조정훈 의원, 마포 갑 국민의힘 후보 조정훈 후보 모시고 정치 현안 또 블로킹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지원 전 후보 의원하고 후보 경합을 했는데 그 결과 후에 어떻게 서로 힘을 모으고 있는지 이지은 민주당 후보 왜 마포에서 안 보이는지 두루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예, 조정훈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펜앤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펜앤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펜앤드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